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의 유산, 30년간 알지 못했던 오빠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의문들. 이 모든 것이 조용했던 제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유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빠는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과연 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오전 8시, 저는 낡은 나무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별빛 문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68세의 제게 이런 일상은 지난 15년간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서점 안에서 먼지 낀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전 10시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온 중년 남성의 정중한 인사가 저의 하루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법무법인 다솜의 변호사 박재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정혜 여사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점을 찾아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꺼내든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철 씨를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철. 30년 전 격한 말다툼 끝에 인연을 끊어버린 제 오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다신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섰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고인의 모든 재산을 김정혜 여사님께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니. 30년간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던 오빠가 왜 저에게 재산을 남겼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약 15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박재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와 여러 은행에 분산된 예금이 주를 이룹니다. 15억.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연립주택에서 서점 수입만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제게 그 돈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오빠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혹시 고인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직업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도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도 복잡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심스러운 사업, 복잡한 재산 구조. 혹시 오빠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30년 전 저희가 다툰 이유도 오빠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빠의 수상한 거래와 밤늦은 전화 통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 걱정을 무시했고 결국 저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사님, 상속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재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유언 집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인원만 알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신중히.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죽기 전까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재산이 이제 제 몫이 되었습니다. 박재훈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고요했고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느릿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숨막혔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수연이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39세의 수연은 근처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일주일에 2~3번씩 저를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침묵하는 저를 보며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빠의 과거가 떳떳하지 못했다면 그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수연은 교사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수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아침부터 뭔가 이상하셨잖아요. 저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오빠의 소식, 그리고 그가 남긴 의문투성이의 유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보며 저는 오빠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38이었던 오빠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전화를 받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오빠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그런 일에 손대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일에 참견하지 마. 그것이 저희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오빠는 집을 나갔고 30년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의문스러운 거액의 재산과 함께 제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의 저와 30대 초반의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빠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오빠는 동생을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꼭 성공해서 너 좋은데 시집 보내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오빠가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는 의문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진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산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야 할 비밀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그리고 제 평온한 삶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의 유산, 그리고 오빠의 정체불명의 과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유산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오빠의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아들의 교사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절차를 진행하되 최대한 조용히 했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그럴 수 있습니까? 박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그날 오후 수연이 평소보다 일찍 서점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눈치를 챈 것일까요?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엄마, 저 어젯밤에 엄마 방에서 불빛 봤어요. 새벽 2시까지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연의 예리한 지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저는 오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고 과거 일기장을 뒤적이며 오빠와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셨잖아요. 변호사도 왔다 갔고. 변호사 이야기까지 나오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연이 박재훈을 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봤어요. 정장 입은 아저씨가 서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상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어. 무슨 일인데요? 혹시 빚이라도 지셨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수연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을 이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정말 괜찮아. 조금만 시간을 줘. 수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박재훈이 준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오빠의 재산 목록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두 채는 모두 3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고 은행 예금도 최근 2년 사이에 급속히 불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3년 전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오빠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철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수많은 검색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박재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빠가 김정철 씨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재산을 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여러 사업체의 파트너로 활동하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사업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인가요? 음식점, 소규모 건설업체, 그리고 몇 개의 투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작년에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는 것은 오빠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고인이 아프셨나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건강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미리 정리된 사업.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오빠가 무언가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자주 들르던 이웃 윤미라가 서점에 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혜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며칠 전부터 밤에 불 켜놓고 뭔가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도 봤고. 미라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서점 일로 좀 바빠서. 정혜야,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뭔가 숨기는 거 다 알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미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유산이 정말 깨끗한 것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미라야, 정말 별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의심스러운 눈빛, 미라의 걱정,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빠의 비밀. 모든 것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나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오빠의 비밀을 풀고 그 유산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온 박재훈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도 이전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여사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재훈의 어조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속 재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중 강남 오피스텔 한 채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라고요? 네, 대한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그 건물을 구입할 당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한개발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재훈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해당 오피스텔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5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5억 원. 그 금액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직 상속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큰돈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변호사님, 정말 저희가 져야 하는 싸움인가요? 오빠가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재훈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해당 건물을 구입할 당시의 계약서를 보면 중간에 몇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개발이 원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빠가 속은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인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재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 줄 알면서도 구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고인이 해당 건물 구입 후 변호사를 통해 몇 차례 법률 검토를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실 때도 이 건물만은 그대로 두셨거든요. 저는 점점 오빠의 의도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건물을 제게 남긴 것일까요? 변호사님, 혹시 대한개발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박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입니다만 좀 공격적인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법적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편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빠가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게 남겼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오빠도 이 회사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금을 지불하고 건물을 지키는 것. 둘째, 건물을 포기하는 것. 셋째,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날 박재훈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할 줄 알았던 상속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4시쯤 수연이 서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즉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또 변호사 왔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주차장에 변호사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수연의 예리한 관찰력 앞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금 좀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까지 이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정말 괜찮아. 그날 저녁 수연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5억 원의 합의금을 낼 여력도 없고 법정 싸움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포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저는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개발과의 협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박재훈과 함께 대한개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넓은 회의실에서 만난 대한개발 측 담당자들은 생각보다 정중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확고했습니다. 김정혜 여사님,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개발의 법무팀장 이성호가 말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래 저희 소유였고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 오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것인데, 물론 고인께서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원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성호는 서류를 펼치며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어려웠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돈이든 건물이든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모든 면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나오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재훈도 침묵했고 저 역시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사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 왜 이런 복잡한 짐을 저에게 남긴 거예요?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의 오빠는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답은 제가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대한개발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억 원의 합의금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건물을 포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컸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미라였습니다. 평소와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신문 한 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이거 봤어? 미라가 내민 신문의 부동산 섹션에는
강남 오피스텔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김정철 씨 재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다고. 그런데 김정철이 내 오빠 이름 아니야? 미라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미라야, 그게. 정혜야. 미라가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왜 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내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미라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미라야, 미안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면 더욱 친구한테 말했어야지. 미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15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어?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변호사가 자주 드나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안개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간다는 것도 다 알아.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나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뻐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한 거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뭐야? 혹시 그 돈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미라의 예리한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빠의 죽음부터 대안개발과의 분쟁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내가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친구한테는 말했어야지. 미안해, 미라야.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잖아. 친구가 뭔지도 모르고. 미라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혜야, 내 오빠가 왜 그런 복잡한 재산을 너한테 남겼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그게 궁금해. 3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으면서 30년 전에 너희가 왜 싸웠는지 말해봐. 정확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와의 마지막 다툼은 제게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오빠가 이상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 밤마다 수상한 전화를 받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오빠가 화를 내더라고.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오빠는 그때부터 뭔가 위험한 일에 손을 댔던 거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너한테 온 거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왜 나한테? 아마도. 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 30년 전에 너와 싸웠던 것도 후회하고 자기가 벌인 일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럼 이 재산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오빠가 너를 믿고 맡긴 거라는 거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었던 거지. 미라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오빠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제가 바로 잡아주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라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수연한테는 말해야지. 그 애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수연은 교사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정혜야, 수연이는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일을 숨기면 안 돼. 그날 저녁 수연이 서점에 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연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15억 원의 유산, 그리고 대한개발과의 분쟁까지. 수연은 중간에 질문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수연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계셨다는 게 더 걱정돼요. 15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 혹시 문제가 있으면 너한테까지 영향을 줄까봐.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야죠. 수연의 든든한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외삼촌이 왜 이런 재산을 남기셨을까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는데. 나도 그게 가장 궁금해. 혹시 외삼촌이 마지막에 후회하셨던 건 아닐까요? 엄마와 싸웠던 것도,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도. 수연의 말은 미라의 분석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에는 일단 법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개발이 정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어떻게?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박재훈 변호사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수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외삼촌의 과거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일찍 서점에 왔습니다. 정혜야, 어젯밤에 수연이한테 말했어? 응, 다 말했어. 다행이야. 그런데 나도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내 오빠 일을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30년 전 일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미라의 제안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오빠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라야, 고마워.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이제야 제대로 된 친구가 되는 거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과 미라가 함께 해주고 있었고, 오빠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과 미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의 조언에 따라 다른 법무법인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았고, 미라는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 30년 전 오빠의 행적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새로 상담받은 법무법인 한결에서 온 연락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김재민 변호사는 대안개발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사님, 대안개발 측의 소유권 주장에는 시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재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원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70% 이상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인께서 이 건물을 구입하실 때의 계약서를 보면 이런 법적 위험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입하신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김재민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오빠의 의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빠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대안개발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 오빠가 30년 전부터 수상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대안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김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대안개발은 예전부터 토지 확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날 오후 미라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서점에 왔습니다. 정혜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30년 전에 내 오빠가 대안개발하고 큰 싸움을 했었대. 정말? 응. 그때 대안개발에서 우리 동네 재개발을 추진했었나 봐. 그런데 내 오빠가 주민들 편에 서서 반대 운동을 했었다는 거야. 미라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오빠와의 갈등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오빠를 오해했던 건가? 김할아버지 말로는 내 오빠가 대안개발의 부정한 방법을 폭로하려고 했었다는데 결국 실패하고 동네를 떠났다고 해. 그럼 오빠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김할아버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대안개발에서 내 오빠를 협박했었다고 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오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라야, 그럼 지금 대안개발에서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도 30년 전에 복수일 수도 있어. 내 오빠가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방 먹이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날 저녁 수연에게 미라가 알아낸 정보를 모두 전했습니다. 수연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외삼촌이 그 건물을 엄마한테 남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 3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끝내주기를 바랐던 거 아닐까요? 대안개발의 부정을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 말이에요. 수연의 분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오빠는 단순히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무를 저에게 맡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30년 전에도 협박을 받았다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30년 전의 일과 지금의 일을 연결해서 기사로 만들면 대안개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수연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저는 김재민 변호사와 함께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의 탐사 보도팀에서 관심을 보였고 기자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탐사 보도팀의 박진수 기자가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전 대한개발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대한개발의 과거 행적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정말이요? 네, 그런데 당시 증거가 부족해서 기사화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정철 씨 사건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의 갈등, 30년간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고인이 남긴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문서나 사진 같은 것 말입니다. 글쎄요, 변호사가 준 서류 외에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의 유품 중에 오래된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기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점 뒤편에서 오빠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박재훈이 가져다 준 것 중 하나였는데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전 대한개발의 재개발 계획서와 주민들의 반대 서명서, 그리고 대한개발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박진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기사를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오빠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아침 수연과 미라가 함께 서점에 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30년 동안 그 자료들을 보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 정혜야. 미라도 동조했습니다. 내 오빠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냐? 두 사람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진수 기자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30년 전 재개발 부정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한개발의 과거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대한개발 측에서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사님께서 해당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시되 과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개발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요일 검찰에서 대한개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 복잡한 짐을 저에게 남기셨는지. 오빠가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 끝냈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대한개발과의 분쟁에서 승리했고 오빠의 재산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역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새롭게 단장된 별빛 문고에서 저는 수연, 미라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혜야. 이제야 진짜 평화가 온 것 같아. 미라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빠와의 오해도 풀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빛 문고의 새로운 간판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빠가 남긴 숨겨진 유산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